협객행 김용원저 제23장.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마침 그때 한 척의 난파선이 그 섬에 표류해 오게 되었다. 그 배는 해적선이었다. 우두머리 격인 사람과 조사를 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모조리 처치하고 협박을 받아 부득이 해적이 된 나머지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되었다. 한데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들의 무공을 연마해왔기 때문에 선입관이 박혀 다른 무공을 연마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은 나머지 해적들 가운데서 문자에 비교적 능숙하나 무공이 아주 약한 6사람을 뽑아 제자로 삼았다. 이 6사람에게는 내공을 가르치지 않고 일반 권각법만 가르친 후 그들에게 도해를 연구하도록 했다. 결과는 용도주의 제자 3사람과 목도주의 제자 3사람 등 도합 6사람 다 다른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용과 목두 도주는 도해가 이태백의 고시인 만큼 별수 없이 문무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윽고 용도주와 목도주는 길을 나누어 중원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1년 동안을 기한으로 하여 각각 4명의 제자를 거두어들이게 되었는데 거두어들인 제자들은 가슴 가득히 시설을 담은 유생이거나 혹은 시제에 뛰어난 명사들이었다. 거기까지 이야기한 용도주는 손을 들어 황희와 청희를 걸치고 있는 7, 8명의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며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이 몇 명의 제자들이 만약 과거에 응하게 된다면 진사가 되거나 한림이 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노릇이외다. 그들이 처음 협객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물론 모두 다 기꺼운 마음으로 원해서 온 것이 아니겠지만 무공을 배우게 되고 다시 도해를 연구하고 익히게 되자 그야말로 하나같이 죽어라 하고 남아있기를 원했으며 모두 다 무공을 배우고 연마하는 것이 글 공부를 하고 벼슬아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들 느끼는 것이었소. 군웅들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공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글 공부를 하며 벼슬아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는 말이지. 동시에 그들은 크게 마음에 드는 말이라 생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보는 것도 개의치 않고 고개를 끄덕여 그렇다는 신용들을 했다. 용도주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8명의 선비 출신의 제자들이 일단 도해를 참고하고 연구하게 되었으나 각자의 견지는 또 각기 달랐소. 그리하여 비단 나와 목형제에게 어떤 계시를 주기는커녕 서로 언쟁을 벌여서 되래. 우리 두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멍청해지도록 만들었소. 거기까지 말을 한 용도주의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어느 날 목도주는 당시 무공에 정통하고 박식한 분은 소림의 묘체대사이니 그분을 청해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제의를 했다. 용도주는 묘체대사가 10여 년 전 은퇴하다시피 해서 와줄지 의문이라는 뜻을 비췄다. 이에 목도주는 한두 장의 도해를 베껴서 그 어르신에게 보여주자는 제의를 하고 묘체대사가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무공비결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니 자기들도 포기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용도주는 이에 무당의 장문인 우다 도장에게 도해를 한 장 베껴줘 보기로 했다. 물론 처음 이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남에게 공개할 뜻이 전혀 없었으나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더 많은 의문을 느꼈고 또 그 당시 그들을 따라올 만한 고인이 없다는 데서 그 비결을 공개해도 이제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심경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비결 제일식을 베껴서 봉투에 넣어서는 소림사로 찾아갔다. 소림사의 지객승은 묘체대사가 이미 폐관한 지 몇 년이 되었으며 외인과 말 한 번 나누지 않는 처지라고 거절했다. 두 사람은 이미 각오를 한 바가 있었기에 방석을 대문 앞에 깔고 앉아 다른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금해버렸다. 물론 소림사의 승려들과 매일같이 용쟁 호투를 벌인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기를 이래 지객승은 편지를 소림사 장문인에게 전해주겠다고 나왔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군웅들은 하나같이 생각을 했다. 그는 매우 수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소림사의 대문을 이래 낮 이래 밤 동안에 걸쳐서 막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이야기처럼 수월한 노릇이 아니었을 게다. 그간에 얼마나 많은 용쟁호투의 싸움을 벌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소림사의 무승려들은 틀림없이 그들 두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서 겨우 부득이 서찰을 전달하겠다는 응낙을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군웅들은 용도주의 계속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은 봉투를 전한 후 즉시 대문 앞을 떠나 소실봉 기슭에서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반시진이 못되어 도해를 본 묘체대사는 나타났으며 그들을 보자마자 물었다. 어디요? 목도주는 대답했다. 한 분을 더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묘체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소. 우다도 모셔가야 하오. 그리하여 세 사람은 무당으로 향했다. 무당산에서는 묘체가 나섰다. 나는 소림사의 묘체인데 우다를 만나러 왔네. 그리고 통보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소림사 장문이니라 무당의 제자들은 감히 막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물론 용, 목두 도주도 묘체의 뒤를 따랐다. 묘체 대사는 우다 도장이 조용히 돌을 닦고 있는 고대제에 이르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공비결의 제일 도해에 관한 자세를 모조리 취해 보였다. 그리고 또 한마디 말도 없이 그곳을 나왔다. 우다 도장은 놀람과 기쁨이 엇갈린 얼굴로 역시 더 묻지도 않고 그들을 따라 협객도로 왔다. 묘체 대사는 소림의 절예에 정통했고 우다 도장은 건법에 있어 신과 같은 존재임을 무림에서 공인하는 처지였다. 그들 두 사람은 협객도에 도착하자 도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첫 달에는 대체로 두 고인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에 이르러서는 이미 명리에 담백한 두 세외 고인도 도해에 관한 의견의 충돌로 크게 언쟁을 벌일 뿐만 아니라 싸우기까지 했다. 군웅들은 크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묻기까지 했다. 그들 두 분의 고인이 무공을 겨루어 본 결과 누가 이기고 누가 졌소이까? 용도주는 빙그레 웃더니 다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묘체 대사와 우다 도장은 각기 도해에서 터득한 무공으로 겨루게 되었는데 겨우 제호초를 교환하게 되었을 적에 두 사람이 터득한 바는 같았다. 따라서 그들 두 사람은 그 즉시 회심의 미소를 짓고서는 손을 멈추고 겨루는 것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제6초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다시 서로 의견을 내세우며 다툼을 벌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 두 사람은 때때로 싸우다가 때때로 손을 멈추고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수개월이 흘렀다. 결국 일치하는 점이 적고 뜻이 다른 점이 많았으며 그 누가 옳고 그른지를 단언할 수도 없었다. 이에 용도주와 목도주는 도해가 너무나 심오하고 엄청난 것이어서 묘체 대사와 우다 도장과 같이 조예가 깊은 사람도 겨우 일부분밖에 터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더욱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천하의 기재와 이인들을 섬으로 모셔 연구토록 해보자는 결정을 내렸다. 마침 섬에 단장식골 부심초가 꽃이 피는 해였다. 이 풀에 다른 약재를 가미하여 죽을 쓰면 무공을 연마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는지라 두 사람은 두 사자를 내보내 명문대파의 장문인들에게 협객도로 오시어 함께 동지팥죽을 들고 도해를 연구하십사 하고 청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군웅들은 그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이상야릇하게 변했다. 한참 후 정불사가 큰 소리로 외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죽을 먹으러 오라고 한 것은 순전히 호의에 의한 것이란 말이오? 용도주는 빙그레 웃었다. 순전히 호의라고는 할 수 없소. 사실 우리들은 천하에서 무공이 뛰어난 분들이 이 섬에 와 우리 형제의 의문을 풀어주고 무학의 도리를 더욱 높여 무공을 한층 더 증진시키자는 욕심이 없지 않아 있었소. 그러나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오. 정불사는 냉소했다. 너무나 멀쩡한 거짓말이 아니오?
남을 초청해서 무공을 연마하자는 것이면 왜 오지 않으려는 사람의 전가족을 몰살했더란 말이오? 그런 억지의 초청이 어디 있어? 용도주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손뼉을 쳤다. 상선벌하게 장부책을 가져오너라. 8명의 제자들은 즉시 안으로 들어가더니 각기 한 아름의 장부를 안고 나왔다. 한 꾸러미의 장부책은 약 2자의 두께였다. 용도주는 다시 분부를 내렸다. 여러 손님들에게 보여드려라. 무 제자들은 장부를 손님들 탁자 위에 나누어 주었다. 장부마다 노란 실로 어느 문파라고 술을 놓듯 꿰매 놓았다. 정불사는 자기 앞에 놓인 장부를 보자 바로 겉장에 육합정시라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움찔했다. 천하에서 우리가 육합정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문데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냈을까? 뒤적거려 보니 모년 모월 모일 정불삼이 무슨 짓을 했으며 정불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시시콜콜하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20년 동안 저지른 큰일들은 모두 다 적혀 있는 셈이었다. 정불사는 그만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을 곁눈질해 보니 역시 겸연쩍은 표정들을 짓고 있지 않은가. 오로지 석파천만이 장락방이라고 쓰인 장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서 죽만 퍼먹고 있었다.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 용도주는 분부를 내렸다. 상선벌학 장부를 거두어라. 무 제자들은 그 분부에 따라 장부를 모조리 거두어 갔다. 용도주는 빙그레 웃고 입을 열었다. 우리 형제가 아랫사람들을 시켜 수소문케 한 것은 은밀한 비밀을 캐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 즉시 기록하곤 했던 것이요. 그리하여 무릇 협객도에 의해 소멸된 문파나 방회는 대개 극악무도한 자들임을 밝혀두려는 것이었소.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고 여러 사람을 돌아본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있었소. 불초와 목형제는 이 섬에 살고 있는 협객이란 한마디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소. 이어 그는 길게 탄식하고 재차 말을 이어갔다. 애석하게도 협객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천하의 악한 무리들을 모조리 없애지 못했던 것이 아쉽소. 따라서 여러분들은 협객도에서 명문정파나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있다면 서슴지 마시고 말씀을 해보시오. 한참 기다렸으나 그 누구도 응수하지 못했다. 용도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 사람들은 모두 죗값을 받은 것이지요. 위덕 선생은 불쑥 입을 열었다. 하북 통주 섭가권의 섭리비는 별 악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소? 용도주는 한 권의 장부를 꺼내더니 가볍게 한번 던지면서 말했다. 위덕 선생께서는 한번 보시지요. 그 장부는 천천히 백자재에게로 날아왔다. 백자재는 손을 뻗쳐서 그 장부를 잡으려고 했을 때 뜻밖에도 그 장부는 갑자기 허공에서 순간적으로 멈칫하더니 벼랑간 곧장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백자재의 가운데 손가락 2자 밖에서 탁자 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백자재는 급히 손을 뻗쳐 덥석 거머쥘으로써 겨우 장부를 받아들게 되어 그 장부가 탁자 위에 죽 대접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얇은 책자가 손에 들어왔을 때 퍽이나 묵직한 느낌을 주어 불현듯 그는 속으로 치솟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저 사람이 한 권의 두께가 몇 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장부를 아무렇게나 던지는데도 날아드는 기세가 무척 느리면서 힘이 지극히 세찰 뿐만 아니라 멀고 가까운 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며 변화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니 실로 전설 중에서 듣던 꽃을 날려 적을 공격하고 잎을 따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재간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와 같은 손님으로 암기를 내던진다면 그 누가 피하거나 막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암기에서 제일이라고 자처했지만 암기 제일이라는 칭호도 이제 내려놓아야겠구나. 그런데 그 장부를 보니 그 위에는 하북 통주 섭가권이라는 7글자가 쓰여 있었다.
장부를 들추자 첫 번째 줄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엄청난 것이었다. 경신 5월 초이틀 섭종태는 창주학가장에서 두 사람을 간음한 후 살해했으며 서찰을 남겨 화를 흑호체 도적들에게 전가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경신 10월 열일의 날 섭종봉은 제남부에서 조그만 일로 유문질의 큰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혔고 바로 그날 밤 유씨 온 집안 13사람을 죽여 입을 봉했다. 섭종태와 섭종봉은 모두 섬노건사의 아들로서 강호에서는 퍽이나 의협심이 높다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는데 남모르게 온갖 못된 짓을 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백자재는 그와 같은 글을 읽어본 이후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러한 일들은 당사자가 죽고 없으니 증인이 될 사람이 없는 이상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지 않소이까? 불초는 감히 두 분의 도주가 일부러 무고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협객도에서 밖으로 내보낸 제자가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들을 수도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이외다. 장삼은 갑자기 입을 열고 말했다. 위덕 선생께서 믿을 수가 없다면 아무쪼록 다시 한 가지의 물건을 더 보아주시지요. 그리고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나왔는데 나오는 즉시 오른손을 번쩍 쳐들어 한 권의 얇은 책자를 천천히 백자재에게 던졌다. 그 책자 역시 백자재를 향해 날아오더니 백자재의 몸 앞 두 자쯤 되는 곳에서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수법이 용도주와 다를 바가 없었다. 백자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라 즉시 손을 뻗쳐 낚아챘는데 소나기로 들어올 때의 그 무게는 조금 전 용도주가 장부를 던졌을 때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을 주었다. 백자재는 그 책자를 받아서 펼쳐보니 섭씨 집안에서 사용하는 한 권의 장부였다. 백자재는 젊었을 적에 섬노건사와 친했던 관계로 그의 필적을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 장부는 확실히 섬노건사가 친히 쓴 것이었으며 모든 조항은 은자가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가살이라는 두 글자가 붉은 주사로 쓰여 주애가 달려 있는데 그 주애가 달린 항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초여들의 주 가촌에 밭 80여 마지기를 사들이게 되었는데 가격은 은자 70냥이었다. 백자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70냥의 은자에 80여 마지기의 밭을 산다는 것은 밭값이 너무나 싼 것이다. 이 가운데는 틀림없이 강요해서 사들인 사정이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다른 한 항목에도 가살이라는 붉은 글씨에 주가 달려 있었다. 그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보름날의 통주 장현존이 은자 2,500냥을 보내왔다. 백자재는 속으로 고개를 내둘렀다. 섭리비는 정말 명성이 자자한 협의도의 사람인데 어째서 관부의 돈과 재물을 받아들이는 것일까? 이것은 10중 8구 탐관 오리와 결탁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압박하고 천리를 거스르는 짓거리를 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는 계속 장부에 적힌 내용들을 훑어보게 되었는데 가살이라는 붉은 글씨로 줄을 단 것이 5, 60곳은 되었다. 백자재는 이 두 글자의 줄을 단 사람이 바로 장삼이 아니면 이사가 한 것으로 보고 불현듯 장부를 덮으며 장탄식하고 입을 열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얼굴은 알 수 있어도 그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섭리비는 정말 죽어 마땅하구려. 이 백가가 만약 몇 년 전에 이와 같은 장부를 보았더라면 협객도에서 설사 그에게 손을 쓰지 않고 사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 백가가 그의 온 집안 사람을 죽였을 것이외다. 그러면서 그는 몸을 일으키더니 장삼 앞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장부를 들어 건네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탐복했소, 탐복했소.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용도주와 목도주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우러러보는 감정이 불현듯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협객도 문화의 제자들은 비단 무공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함에도 용의주도하고 공정함을 잃지 않는구나. 어떻게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악한 짓을 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공정하게 벌을 내리는 것을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것도 역시 적절할 것이다. 상선벌악이라는 이 네 글자는 정말 명불허전이로구나. 우리 설산파의 문화 제자들은 사람 수가 많다고 해도 장삼과 이사와 같은 인재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은가? 아, 대종사라는 이 칭호를 이 백자재에게 붙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남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용도주는 마치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본 듯이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위덕 선생께서는 앉으시지요. 선생께서는 서역에 오랫동안 살고 계셨기 때문에 중원의 그 의광금수의 소행을 대부분 알 수가 없었을 터이니 선생을 탓할 수야 없는 노릇이지요. 백자재는 고개를 가로젓고는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이때 정불사가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협객도에서 과거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죽인 것은 모두 다 그 사람들의 죗값을 치른 것이며 무림의 동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무공을 연구하자는 것이 아니겠소? 용도주와 목도주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소이다. 정불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섬으로 온 무림의 고수들을 모조리 해쳐 죽였고 그들의 시체마저도 고향으로 되돌려보내지 않았느냔 말이오? 용도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선생, 그 말은 틀렸소. 길에서 떠도는 소문이란 모두 다 믿을 것이 못 되지 않겠소? 정불사는 반문했다. 용도주의 말씀대로라면 그 무림 고수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단 말이오? 하하하. 가소롭구나, 가소로워. 용도주는 앙천대소하더니 역시 똑같은 말을 했다. 하하하. 가소롭군, 가소로워. 정불사는 아연해져서 물었다. 뭐가 가소롭다는 것이오? 용도주는 웃으며 응수했다. 정선생은 패도의 귀빈이요. 정선생이 가소롭다고 말씀을 하니 불초로서도 귀빈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자는 뜻에서 가소롭다고 한 것이외다. 정불사는 퉁명스럽게 그 말을 받았다. 30년 동안 협객도로 와서 동지팥죽을 먹게 된 무림. 고수들은 300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200명은 됨직할 것이요. 용도주께서는 감히 그들이 아직도 건재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야말로 가소롭지 않소? 용도주는 천천히 말했다. 무릇 사람이라면 천수가 있는 것이외다. 제 수명이 다하게 되었을 때 대라금선이 아닌 이상해야 어찌 죽지 않을 수가 있겠소? 다만 우리 협객도에서 손을 써서 해쳐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해둘 뿐이요. 정불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방고라는 여인이 20년 전에 이 협객도로 왔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소? 용도주는 되물었다. 그 여인은 어느 방파의 장문인이며 나이와 성씨는 어떻게 돼요? 정불사는 우물쭈물했다. 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소. 본래는 정씨였는데. 그러자 복면을 한 여인이 갑자기 뾰족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바로 저 정가의 딸이지. 그 아가씨는 정씨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라 매씨 성을 썼죠. 정불사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지기 싫어하는 성미인지라 정불사는 냉소를 흘리며 입을 열었다. 흐흐흐. 매가면 매가지 왜 야단이야. 이어 그는 용도주에게 다시 말했다. 나이는 약 40세 정도. 복면 여인은 다시 그 말을 가로챘다. 약이 뭐야? 꼭 39이에요. 그리고 어느 문화의 장문인이 아니고 매화권의 명인이라 협객도에 왔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목도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매화권이라. 그렇다면 협객도에 올 자격이 없소. 복면 여인은 뾰족한 음성으로 항의했다. 왜 자격이 없어요? 매화권의 대표격이라고 나를 부른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목도주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격이 없소. 용도주는 설명하듯 입을 열었다. 매여협, 목형제의 말은 나의 말처럼 수다스럽지 않고 간결한데 그 뜻은 그대를 초청한 이유가 매여협의 가전무공인 매화권에 있지 않고 2년 전 그대가 새로이 창안한 건법에 있다는 것이요. 복면 여인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내가 새로이 창안한 검법을 남에게 펼쳐 보인 적이라곤 한 번도 없는데 당신네들이 어떻게 아셨죠? 그녀의 음성은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놀람이 깃든 그녀의 말은 더욱 귀가 따가울 정도였다. 용도주는 빙그레 웃고는 두 명의 제자에게 각각 손가락질했다. 두 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황삼을 걸쳤고 한 사람은 청삼을 걸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몇 걸음 나서더니 허리를 구부리고 명을 받들 자세를 취했다. 용도주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들은 매 여협이 새로이 창안한 검법을 펼쳐 보여라. 그러고 나서 그는 메시성의 여인에게 시선을 한번 던졌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완전치 못한 점은 매 여협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해라. 두 명의 제자는 즉시 대답했다. 네. 그러고는 벽에 붙여놓은 한 탁자 옆으로 다가갔다. 황삼의 제자는 탁자 위에서 한 자루 철검을 뽑아들었다. 청삼의 제자는 한 자루 연편을 쥐고서는 메시성을 가진 여인에게 허리를 굽혀 보였다. 매 여협께서는 많은 가르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세를 가다듬고 이리저리 몸을 날리며 싸우기 시작했다. 대청의 군호들은 견문이 넓은 사람들이었으나 황삼 제자가 펼치는 검법은 본 적이 없었다. 메시 여인은 연신 탄성을 내질렀다. 이상하군. 당신네들이 언제 훔쳐배웠지? 석파천은 몇 초를 본 이후 마음속으로 짚히는 바가 있었다. 청삼인이 펼치는 것은 정불사 할아버지의 금용편법이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정불사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나섰다. 이것 보시오. 저 검법은 바로 나의 금용편법을 제압하려고 창안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이유요? 청삼 제자는 아니나 다를까 금용편법을 썼다. 일초일식은 황삼 제자의 신기한 검법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었다. 복면의 여인은 냉소를 흘릴 뿐 대답하지 않았다. 정불사는 보면 볼수록 화가 나서 호통을 내질렀다. 그까짓 검법으로 나의 금용편법에 대항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 수 뒤떨어지는군. 그러자마자 황삼 제자가 검법을 일변시켰다. 초식마다 야릇하고 이상했으며 매우 매서운 데가 있었다. 그야말로 수법이 약간 비열하다 하겠으며 명가의 풍모를 전혀 엿볼 수가 없었다. 정불사는 다시 부르짖었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짓이군. 그게 무슨 검법이냐? 쳇, 이거야말로 암코양이와 같은 여편네의 검법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여간 놀라지 않았다. 만약 진짜 그녀와 대적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검초를 대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 같군. 한데 그와 같은 검법은 악랄하고 음흉한 데가 있어. 암습에 사용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광명정대한 싸움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정불사는 속으로 놀라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기뻐했다. 이와 같은 야비하고 악착 같은 초식이 갑자기 나에게 펼쳐진다면 정말 받아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한번 보고 난 이후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방문좌도의 수법이라는 것은 한번 들통이 나기 마련이니까. 풍랑, 고삼낭자, 여정평, 범일비 등 네 사람은 정불사에게 쓴맛을 단단히 본지라 금용편법이 상대방의 무궁무진한 괴초에 제압당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격정에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정불사는 노해 부르짖었다. 좋긴 뭐가 좋아. 풍랑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정불사 나으리의 금용편법이 좋다는 것이 왜다. 고삼낭자는 웃으며 말했다. 금용편법은 정말 절묘하군. 우라통이 터져 죽겠네. 우라통이 터져 죽겠네. 그녀는 3번이나 우라통이 터져 죽겠다고 부르짖었다. 지난번 정불사가 반점에서 도전을 해왔을 때 하던 말투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청삼 제자는 금용편법을 태반이나 펼치게 되었는데 벼랑간 둥글게 원을 한번 그렸다. 황삼 제자가 즉시 초식을 거두었다. 청삼 제자가 연편을 탁자 위에 놓고
맨손으로 황삼제자와 싸우기 시작했다. 몇 수 보고 나서 석파천은 속으로 다시 한번 의아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정씨 집안의 금나수법이 아닌가? 알고 보니 청삼제자가 펼치는 것은 정불삼의 금나수법이었다. 복미수, 호조수, 옥녀점침, 야차새우 등의 초식이었다. 이것들은 정당히 바로 양자강배 위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정불사는 이를 보고 더욱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매가야, 우리 형제들에게 도전하는 것 같은데 무슨 목적이 있느냐? 이거야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 그는 마음속으로 매씨라는 여인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에게 자기 언니가 버림받게 된 원한을 갚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황삼 제자가 펼치는 검법은 악랄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정파 사람들이 공격을 피하는 사타구니나 눈을 쑤시고 엉덩이를 찌르는 등의 수법을 조금도 꺼리지 않고 펼쳐냈다. 청삼 제자는 급급히 그런대로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벼랑간 황삼 제자가 검을 옆으로 들어 아래쪽을 베어왔다. 청삼 제자는 번쩍 몸을 날려 피했다. 황삼 제자는 손에 든 철검을 내던지면서 두 손으로 청삼 제자의 허리깨를 껴안고 말았다. 그리고 입을 쩍 벌려서는 그의 목덜미를 콱 깨물었다. 정불사는 놀라 부르짖었다. 어이쿠. 바로 자기의 목을 물린 것 같은 심정이 된 모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와 같이 껴안고서 콱 깨문다면 자기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초식의 배합이 교묘했던 것이다. 청삼 제자는 두 팔을 놓고 황삼 제자와 함께 정불사와 복면의 여인에게 허리를 굽혀 보였다. 정로 선배님, 그리고 매 여협께서는 저희의 잘못된 점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그들은 용 목두 도주에게 절을 하고 철검을 집어들고서는 원래 위치로 되돌아갔다. 매씨 여인은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네들이 몰래 내가 창안한 검법을 8성이나 배워가다니 정말 가상한 노릇이에요. 그러나 그 검법을 저자가 보는 앞에서 펼쳐 보였으니 그것은 정불사는 노해 부르짖었다. 그와 같은 재간은 진정 검법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어. 도무지 채신머리 없는 검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누구라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군. 백자재는 불쑥 입을 열었다. 뭐가 채신머리가 없어. 어찌되었든 간에 너희 정가가 갑자기 그와 같은 검법에 부딪히게 되었다면 손발이 어지러워진 나머지 몸뚱아리에 16개의 구멍이 나고 말걸. 정불사는 노해 반박했다. 어디 내가 나와서 시험을 해보아라. 백자재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어찌되었든 간에 너는 매 여협이 적수가 못 돼. 그녀가 너의 목을 껴안고 깨물었다면 너의 재간이 10배 더 강하다 하더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매씨 여인은 날카로운 어조로 따졌다. 누가 당신 보고 칭찬을 해달라고 했나요? 그런데 나와 사소치를 견주어 볼 때는 어때요? 백자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멀었어. 나의 부인은 이곳에 없지만 내 부인의 제자는 협객도에 와 있거든. 그러더니 그는 석파천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봐 손자사위, 내가 나가서 저 여인과 한번 겨루어 보도록 해라.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씨 여인은 물었다. 그대가 사소취의 제자란 말이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이다. 매씨 여인은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저 사람의 손자사위가 되었지? 위아래도 없는 쌍놈들처럼 엉망진창이군. 꼭 계잡종들이 하는 짓 같군.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나는 계잡종이요. 매씨 여인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러고는 곧이어 우습다는 듯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목도주는 무뚝뚝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젠 되었소. 단 한마디였으나 매우 위험에 찬 어조였다. 매씨 여인은 흠칫하더니 대뜸 웃음을 멈추었다. 용도주는 곧이어 천천히 말했다. 매 여협의 그 검법은 솔직히 말해 정씨 집안의 무공처럼 절묘하지는 못하오.
하지만 스스로 새로운 초식을 창안해낼 수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자질이 특출한 것만은 사실이요.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정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 초식들 가운데는 희한한 검초가 있었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시에 도해해 새로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패도로 모셔온 것이외다. 이어 그는 웃으면서 끝을 맺었다. 매화권에 대해서는 가전제약이니 논평은 그만두기로 하지요. 매 여협은 약간 궁금하다는 투로 물었다. 그렇다면 매방고는 협객도에 오지 않았나요? 용도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오지 않았소이다. 매 여협은 맥없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나의 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을 걱정했었는데 용도주는 오른쪽 첫 번째에 서 있는 황삼 제자에게 물었다. 내가 점의 여협 대신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그 제자는 즉시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몇 권의 장부를 가지고 나왔다. 몇 장 펼쳐보더니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키며 읽어내려갔다. 매화권의 장문인 매방고의 친아버지 성은 정씨이다. 즉 정. 거기까지 읽던 그는 갑자기 얼버무렸다. 모든 사람들은 정불사의 체면이 서지 않을까봐 그가 얼버무린 것을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무공을 익히게 되었으며 18세 되는 해에 그 후 하남성 서쪽에 있는 노시현 동쪽에 위치한 웅이산 고초령에 응거하고 있음. 정불사와 매여협은 동시에 몸을 일으키며 일제히 부르짖었다. 그녀가 웅이산에 있단 말이오? 어떻게 알고 있소? 황삼제자는 말했다. 본래 나는 모르나 장부에 그렇게 적혀 있어. 정불사는 말했다. 나도 모르는 사실이 어떻게 그 장부에 기록되었단 말이오? 용도주는 낭낭히 말했다. 협객도에는 적지 않은 인재가 있어. 모두 무림 정의를 지키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있으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 공평무사하게 조처하고 있어. 그리고 그는 근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무림 친구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들이 자세히 기록하여 훗날 참고가 되도록 한 것이요. 메시 여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알고 보니 그랬었군. 그렇다면 그 애는 웅이산의 고초령에 있겠군. 이어 그녀는 정불사를 바라보았다. 정불사 역시 기쁜 빛을 띠었으나 곧 침울한 표정이 되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메시 여인 역시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매방고의 행방을 알게 되었으나 한평생 다시는 그녀를 만나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용도주는 그들의 기분을 아는지 다시 좌중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있으면 솔직히 털어놓아 보도록 하시오. 백자재가 입을 열었다. 용도주 고시의 도해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초청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물건이오?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겠소이까? 용도주와 목도주가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용도주는 일어서면서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도 고명하고 박식한 여러분께 가르침을 받으려던 참이었소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4명의 제자가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병풍 양쪽 가장자리를 잡고 한 옆으로 천천히 밀었다. 그러자 기다란 통로가 나타났다. 용, 목두 도주가 일제히 말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앞장을 섰다. 군웅들은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통로 안에는 반드시 살인기관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 생각에 모두 안색이 변했다. 백자재는 몸을 일으켜 석파천을 바라보며 말했다. 손자사위, 우리 두 사람이 선봉을 설까?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지요. 이윽고 백자재는 그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나아갔다. 먼저 통로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하. 그러나 웃음 속에는 약간 두려운 듯 떨리는 기미가 보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에라 모르겠다. 이제 애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차례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10여 명은 여전히 탁자 옆에 앉아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협객도의 제자들과 하인들도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백자재 등은 10여 장쯤 나아가자 한 성문 앞에 도달했다. 문 위에는 커다란 글씨로 세자가 쓰여 있었다. 바로 협객행이라는 세자였다. 한 명의 황삼 제자가 앞으로 나와 성문을 열었다. 이 동굴 안에는 24곳의 석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보기에 역겨우시면 동굴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셔도 됩니다. 음식 등은 석실에 모조리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드시도록 하고 사양하지 마십시오. 정불사가 냉소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니. 정말 겸손하기 짝이 없군. 하지만 마음대로 섬을 떠날 수는 없겠지? 그렇지 않소? 용도주는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하. 정 선생은 어째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오? 여러분이 협객도에 온 것은 스스로 원해서 온 것이 아니겠소? 따라서 떠나려 할 때 그 누가 억지로 붙잡을 수 있겠소? 그는 매우 엄숙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해변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갖추어져 있으니 언제든지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록 하시오. 군웅들은 어리둥절해졌다. 협객도에서 이토록 점잖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일제히 질문을 던졌다. 우리들이 당장 가겠다면 어쩌시겠소? 용도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물론 상관없소. 여러분은 나와 목형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오? 우리가 손님에 대해 대접이 소홀한 것만 생각해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판인데 어찌 귀빈을 억지로 붙잡아 둘 수 있겠느냔 말이오. 군웅들은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놓였다. 그렇다면 고시의 도해가 무엇인지 보고 즉시 떠나도록 하자. 억지로 귀빈을 붙잡아 두지는 않겠다고 했으니 그의 신분으로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무사람들은 석실 안으로 줄지어 들어서게 되었다. 동쪽에는 거울처럼 촛불이 주위를 환히 밝혀주고 있었다. 벽에는 그림과 글자가 있었다. 석실에는 이미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벽을 주시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운기조식을 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눈을 감고 입속으로 무어라 중얼중얼했다. 그런데 서너 사람이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백자재는 벼랑간 한 사람을 자세히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놀라 부르짖었다. 온 사명! 자네가 어째서 이곳에 있는가? 석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서성이고 있는 흑삼 노인은 온인후라는 사람이었다. 산동 팔성검의 장문인인데 백자재와의 교부는 대단히 돈독한 편이었다. 한데 그는 백자재를 발견하고도 그리 놀라는 기색 없이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 어째서 오늘에야 이곳에 왔나? 백자재는 어리둥절하여 말했다. 10년 전 자네가 협객도 사람에게 팥죽을 대접받는답시고 끌려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자네가 이미 세상을 등진 것으로 알고 크게 한바탕 운 적이 있었네. 그런데 지금 온인우는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상승의 무공을 연마하고 있는데 언제 죽었다는 것인가? 애석하게도 자네가 늦게 왔어. 저것 보라고. 첫 번째 구절인 조객만호영이라는 글귀 가운데 호자의 주해를 보게. 호라고 하는 자는 서역 사람인데 신당서 승건전에서는 수백 명이 호인의 말을 배우고 상투를 틀고서 비단을 잘라 무의를 만드니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서 그는 석벽에 조그만 글씨를 가리켰다. 조그만 글씨는 바로 주해였다. 백자재는 갑자기 다정한 친구를 만나게 되자 매우 기뻤다. 그간의 사정을 묻고 싶었고 또한 섬의 생활이 어떤지도 알아보고 싶었다. 온 사명, 20년간의 생활이 어떠했소? 그런데 어째서 산동의 집안에는 편지 연락도 하지 않았지? 온인우는 눈을 부릅떴다. 자네는 무슨 말을 하는가? 협객행이라는 이 고시의 도에는 고금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도 절묘하며 심오한 무학의 비결을 내포하고 있단 말일세. 우리가 온갖 지혜를 다 짜낸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열의 한둘도 깨우치지 못할 형편이 아닌가.
그런데 어느 겨를에 세상에 속된 일에 신경을 쓰겠나?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정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 그림 중에 이 사람을 보게. 결코 연나라와 조나라의 슬프고도 기계 높은 노래를 부르는 호걸이 아닐세. 그런데 어째서 조객이라고 칭하게 되었을까? 이 한마디를 해석하는데도 이와 같은 중요한 관건을 먼저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네. 백자재는 고개를 돌려 벽에 그려진 그림을 바라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벽에 그려진 젊은 서생의 왼손에는 부채가 들려 있었고 오른손은 휘둘러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매우 우아하면서도 소탈해 보였다. 오니노가 다시 설명을 했다. 백형, 나는 최근에 이 그림의 사람이 우아하고 풍류적이니 본래 음유한 기상이어야 한다고 터득하게 되었네. 그런데 주회에는 반드시 위맹하고 강맹한 수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음유를 채로 하고 양강을 용으로 한다는 것이니 별 어려울 것이 없지. 이어 그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일세, 채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용으로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가운데는 실로 지극히 큰 학문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네. 백자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온형, 이 젊은이는 나의 손자사위인데 인품이 어떤지 한번 보게나. 그러고는 석파천에게 말했다. 이 녀석아, 온 셋째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려라. 석파천은 가까이 다가가 온인후에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온 셋째 할아버지. 온인후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좋아, 좋아. 그러고 나서 그는 석파천을 제대로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왼손으로 그림 속 인물의 자세를 흉내냈다. 그러더니 오른손을 갑자기 뻗쳐 휙하니 일장을 후려쳤다.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니 아마도 이런 이치가 아닐까?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온 셋째 할아버지의 장력이 대단하구나. 백자재는 벽에 쓰인 주애를 읽고 있었다. 장자 설검편에서 태자가 말하길 우리 왕이 본 검사는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고 있었고 귀밑머리가 붉어져 있었으며 관을 내렸었는데 만오지영 단오지이라 하더라. 사마주에 이르기를 만오지영을 조잡한 각근으로 논하는 것은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 온형, 만오라는 두 글자는 함께 설명해야 할 것이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정색을 하고 말했다. 만오는 바로 조잡하고 간단하다는 것이며 만오형은 머리에 지닌 각근이 결코 정묘하거나 운치가 없다는 것이지 결코 오랑캐의 각근을 달고 있다는 말이 아닐세. 따라서 이 호자는 멍청하다는 뜻인 호도의 호자이지 서역의 오랑캐 호자가 아니란 말일세. 온인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 않네. 자네는 다시 다음 구절의 주해를 보게. 좌사의 위도부에서 이르기를 만호의 영이라 했고 주에서는 선이 만호는 무사의 각근이라고 하고 있네. 그는 잠시 한숨을 돌린 후 다시 급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무사들이 사용하는 각근을 말하는 것인데 조잡할 수도 있지만 또한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네. 몇 년 전에 나는 양주 과위문의 장문인인 강곤에게 가르침을 받았네. 그는 서역 오랑캐인 호인이라서 호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지. 그는 호인 무사들의 관에는 각근을 달고 있으며 그 모양은 이렇다고 했네. 그러면서 그는 무릎을 약간 꿇고 쭈그리고 앉아서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 보이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는 것을 듣고 있었으나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석벽에 적힌 주에 글씨를 한자도 알지 못하는 터라 반나절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아무런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어슬렁거리며 두 번째 석실로 들어섰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검기가 어지럽게 번쩍이는 가운데 7쌍의 장검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겨루고 있었다. 검날이 마주 부딪히면서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잇따라 울려 퍼졌다. 이 사람들이 펼치는 검법은 각기 다른 듯 했으나 변화가 기묘하기 이를 데 없어 하나같이 지극히 절묘한 검초인 것 같았다.
그런데 두 사람만은 수초를 겨루더니 즉시 그만두었다. 그들 가운데 한백발의 노인이 말했다. 노제, 방금 그 일 검은 기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이 검법의 요지가 오구상 설명이라는 5글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네. 그는 길게 숨을 내쉬더니 다시 정중한 얼굴로 말했다. 오구라는 것은 구부러진 칼을 말하네. 검을 뻗칠 때 어디까지나 칼이 구부러졌다는 만도라는 2글자를 잊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본래의 뜻을 상실하게 되네. 즉 도법으로 검을 펼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똑바른 검을 구부러진 칼처럼 사용하여 직 가운데 곡이 있고 곡 가운데 직이 있어야만 오구상 설명 5글자의 종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네. 그러자 그와 맞섰던 검은 수염 노인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형님, 다른 한 가지 요점을 잊고 있군요. 벽의 주해를 보십시오. 그는 벽 쪽을 바라보며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설명을 했다. 포조의 악부라고 했고 또한 200의 시에서는 남아하불대오구라고 했소. 이 패자와 이대자야말로 시에서 가장 요긴한 관건이요. 오구는 구부러진 칼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되 결코 꺼내서 사용한다고만 볼 수는 없소. 즉 검법 가운데 은연중에 오구의 기세를 갈무리하고 있어야만 뜻대로 둥글게 휘두르기도 하고 돌려 칠 수도 있는 것이지 결코 정말로 칼을 구부러지게 한다는 뜻은 아니외다. 그러자 그 허연 수염의 노인은 그 말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네. 오구상 설명은 정묘한 광채가 번쩍번쩍하는 것이 결코 집에 꽂혀있는 오구가 아닐세. 예리한 무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도 집에 꽂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어찌 도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석파천은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다른 두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때 석파천이 가까이 다가간 두 사람은 매우 빠르게 싸우고 있었다. 한 사람의 검초는 매우 날카로워 연신 공세만 펼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장검으로 끊임없이 원을 그려대고 있었다. 원을 그려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검초를 모조리 밀어내고 있는 판국이었다. 벼랑간 창하는 소리와 함께 쌍검이 일제히 부딪히게 되었고 뚝 잘라져 나갔다.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체구가 우람하고 얼굴이 거무튀튀한 사내가 입을 열었다. 저 벽의 주해에서 백거이가 물경직 절검하니 유승곡 정구라고 했다고 했소. 그러니 내가 검을 부러뜨린 것이 벽주해의 원뜻과 크게 부합된다고 생각하오. 한데 이 우람한 체구의 사내를 상대로 겨루었던 사람은 늙은 도사였다. 석파천은 그가 바로 상천관의 장문인 천어도인인 것을 알아보았다. 석파천은 속으로 흠칫했다. 그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될까봐 약간 걱정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천어도인은 석파천을 발견하지 못한 듯 손에 반토막의 단검을 들고 고개를 저으며 체구가 우람하고 얼굴색이 거무튀튀한 사내의 말을 반박했다. 오구상 설명이 주가되고 유승곡 정구라는 글귀는 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중불나게 손님이 주인 자리를 빼앗아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정도가 아니오. 석파천은 다시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서쪽 머리의 일남일녀를 바라보았다. 이 일남일녀는 검으로 겨루고 있었는데 두 사람 다 매우 느릿하게 초식을 펼치고 있었다. 매번 초식을 펼치는 것이 그저 신용만 하는 꼴이었다. 그런데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한동안 생각해보기도 했다. 여자는 때때로 1초의 검법을 8-9번이나 펼쳐본 후에도 쉬려고 하지 않았다. 틀림없이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면 남매지간이거나 사남매가 되는 사이였다. 서로의 정분이 지극하여 합심 협력하여 연구를 하는 까닭에 전혀 언쟁을 벌이지 않는 것 같았다. 석파천은 그들 두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절묘한 검법을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이때 남자는 온갖 정신을 모으고 검을 찔렀다가 비스듬히 내려쳤다가 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가로저으며 맥 빠진 얼굴이 되어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안 되는군. 여자는 그를 위로했다.
원오라버니, 5개월 전보다 그 1초는 크게 진보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주회에 오구라는 것은 오왕 합녀의 보도라고 한 말을 연구해 보아야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오왕 합녀의 보도가 다른 사람의 보도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요? 남자는 장검을 거두고 벽에 주회를 읽어내려갔다. 5월 춘추에서는 합녀가 복원 막사를 만들어내자 백성들에게 다시 금구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고 상금으로 100냥의 금을 하사한다고 공포하게 되었다. 나라에서는 금구를 만드는 자가 무척이나 많았다. 그런데 왕의 중상에 욕심을 낸 자가 있어 두 아들을 죽이고 그 피로 달구어 두 금구를 만들어서 합녀에게 바쳤다고 하더라. 구절을 다 읽고 난 남자는 얼굴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청누이, 이 고사는 너무나 잔인해. 왕이 내리는 100냥의 상금을 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다니 말이야. 여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저의 짐작으로는 잔인이라는 두 글자가 바로 이일초의 요결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해요. 손을 쓰게 되었을 때 사정없이 손을 쓰되 친아들이라 하더라도 죽여야 한다 하는 뜻인가 봐요. 그러나 그녀 역시 자신이 없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렇지 않을 때 벽의 주애가 어째서 그와 같은 부분만 특별히 강조했겠느냔 말이에요. 석파천은 이 여인이 40여 세밖에 되지 않으며 용모가 매우 청소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친아들을 죽인다는 대목에 이르러서 전혀 처연해지는 표정이 엿보이지 않아.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얼굴을 돌려 석벽 쪽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촘촘하니 글자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수천 자는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어떤 획은 한 자루에 장검을 연상케 하고 있었으며 장검을 연상케 하는 획이 20, 30획은 되었다. 그와 같은 검의 모양은 바로 놓이거나 세로로 놓이기도 했으며 옆으로 또는 반대편으로 뻗는 상태가 되어 있기도 했다. 글을 아는 사람들은 글자 한가운데의 획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글자를 모르는 석파천은 그 획들이 한 자루 한 자루 길고 짧은 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떤 검은 끝이 위를 향하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아래를 향하게 되었고 어떤 것은 비스듬히 날이 세워져 있었으며 어떤 것은 옆으로 쓰러질 듯한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석파천은 한 자루 한 자루의 검을 눈여겨보았다. 12자루의 검을 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오른쪽 어깨에 있는 거골혈이 화끈 달아올랐다. 한 줄기의 뜨거운 기운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꿈틀대지 않는가. 재차 13번째 검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을 때 그 뜨거운 열기는 경맥을 따라 오리혈에 이르렀다. 14번째 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열기는 곡지혈에 이르렀다. 그 뜨거운 기운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단전에서 끊임없이 올라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다. 석파천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무로 깎은 인형의 경맥도를 본 이후 내력이 크게 증대되었지만 오늘과 같이 세찬 기세를 보인 적이 없다. 배꼽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리는 것을 보면 아마도 동지파 쪽에 독성이 퍼졌기 때문인가 보다. 그만 그는 겁이 약간 났다. 다시 석벽에 그려진 검의 형태를 바라보며 내력을 끌어올려서는 경맥을 따라 운행을 시켰다. 그러자 뱃속의 뜨거운 열기가 차츰 온몸의 혈도로 흩어졌다. 그는 곧이어 첫 번째 검부터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검의 형태를 따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내력이 끊임없이 흐르게 되어 시냇물처럼 사방으로 뻗쳤다. 첫 번째 검으로부터 24자루까지 보게 되었을 때 내력 역시 영양혈에서 상양혈로 한 바퀴 빙 도는 것이 아닌가. 그는 속으로 생각을 해보았다. 알고 보니 이 검의 형태는 내력을 연마하는 것과 관계가 있구나. 애석하게도 나는 벽의 문자를 몰라 그 법대로 연마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한 가지 검법을 익히게 될 것 같다. 그렇지. 백할아버지가 제일 첫 번째 석실에 계시니 설명을 들어보아야겠군. 그리하여 그는 첫 번째 석실로 갔다. 백자재와 온인후 두 사람이 각기 한 자루의 목검을 들고 몇 초 겨루어 보다가 언쟁을 벌이고
또 석벽의 문자를 가리키며 자기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았다.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백자재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다. 할아버지, 그 글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백자재는 몇 마디의 설명을 해주었다. 온인우는 불쑥 그 말을 반박했다. 아닐세. 잘못되었어. 백형, 자네의 무공이 높기는 하나 나는 이 석실에서 이미 10년 동안 연구해왔네. 10년이라는 세월이 헛되이 보내어질 리는 없지 않은가? 어쨌든 자네는 아직도 터득하지 못한 것일세. 무학이라는 것은 불가의 선종과 같은 것이라네. 10년 동안 고된 수련을 한다고 반드시 득도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저 한마디가 바로. 온인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크게 잘못된 생각일세. 석파천은 두 사람이 끊임없이 다투기만 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벽에 쓰인 문자들의 주해가 그토록 어려워 용도주가 말한 것처럼 무수한 고수와 학문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 수십 년간 연구해 보았지만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한자도 모르는 내가 그들처럼 머리를 썩힐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석실에서 서성거렸다. 그러자니 자연 동쪽에 한 무리가 떠드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서쪽에서 한 무리가 떠드는 것을 또 들을 수 있었다. 제각기 자기의 의견을 고집할 뿐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판국에 그 누구를 붙잡고 농담도 주고받을 수가 없었다. 혼자 무료하기도 해서 그는 석벽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두 번째 석실에서 24자루의 겉모양을 보고 장검이 가리키는 방향이 체내의 경맥과 암암리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바가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석실의 그림에는 다만 한 사람의 젊은 서생이 그려져 있을 뿐 다른 그림이라고는 없었다. 한참 동안 보니 그림 속에 사람의 오른쪽 소매자락을 떨쳐내는 자세가 무척 날렵하고 멋이 있어 보였다. 그리하여 그는 몇 번 더 그 그림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연애결이 꿈틀했다. 곧이어 한 줄기의 뜨거운 기운이 족소양담경을 따라 1월과 경문 두 요혈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는 속으로 기뻐하며 다시 그림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사람의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위도새 접혀진 곳으로부터 얼굴, 부채의 선을 따라 하나하나 힘차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 연결된 부분을 따라 보아 내려오자 자기 체내의 내력도 그 선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림 속의 필법과 체내의 경맥이 서로 부합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천박한 도리이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심한 무학을 나로서는 터득할 길이 없고 또 지금 여간 무료하지 않으니 과거 인형의 경맥의 선을 보고 내공을 연마한 것처럼 이곳에서 조잡하고 미천한 재간이나마 연마하면서 무료함을 달래보자. 그러다가 백할아버지께서 상승의 무학을 터득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돌아가면 된다. 그리하여 그는 그림 속의 필법을 눈여겨 관찰했다. 필법이 처음 시작되는 곳을 찾아 그 의세를 따라서 그는 내공을 연마했다. 이 도형의 필법은 세상의 그림들과는 전혀 달랐다. 필획의 순서가 퍽이나 이상야릇했다. 다행히도 그는 글자를 쓰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아래쪽에서 위로 향하는 등의 선들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는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직선의 필획이 무척이나 많았다. 일반의 서화를 그리는 붓의 뜻과는 종종 전혀 상반되었으며 졸렬하면서도 비범하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파천은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연마를 했다. 만약에 열흘이라도 서화를 배운 어린아이였다면 결코 그와 같은 필로대로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이리라. 그림 속의 필획은 상아가 도착된 곳이 81군데나 있었다. 석파천은 30여 곳의 필획을 익힌 후 배가 고픔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석실 내 모퉁이 탁자 위에 국수나 떡 조각,
그리고 물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곳으로 가서 배를 채웠다. 그런 연후에 석실 바깥쪽의 변소에 가서 소피를 본 후 그는 다시 석실로 돌아와 그 피력을 따라 내공을 연마했다. 석실 안은 휘황찬란하게 밝혀져 있어서 그는 피곤해지면 벽에 등을 기대고 잠을 잤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마련된 음식을 먹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첫 번째 그림의 81곳이나 되는 필획의 내공을 모조리 익숙하게 외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백자재를 찾았으나 백자재는 이미 그 석실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석파천은 약간 당황해서 불렀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석실로 달려갔다. 백자재가 목검을 들고 동안악발의 노도사와 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검법은 모두 다 둔하고 졸렬한 것 같았다. 그러나 두 자루의 검에서는 찍찍하는 파공성이 일었다. 각기 상승의 내력을 검초에 주입한 것이었다. 이때 휙하는 커다란 음향이 울려 퍼지면서 백자재의 손에 들린 목검이 그의 손을 떠나 날아가고 그 도사 수중의 목검마저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두 걸음씩 물러섰다. 노도사는 빙그레 웃고 입을 열었다. 위덕 선생, 당신의 하늘에서 받은 실력에는 이 늙은 도사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구려. 하나 우리들이 겨룬 것은 검법이었지 내공을 겨룬 것은 아니오. 백자재는 그 말을 받았다. 우다 도장, 당신의 검법은 확실히 나보다 더 고명하오. 나는 탐복하는 바이지만 당신은 당신 내 무당파의 무학을 펼친 것이지. 석벽에 쓰인 검법의 본뜻대로 펼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오. 우다 도장은 웃음기를 거두고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위덕 선생의 생각은 어떠시오? 백자재는 대답했다. 첫 번째 구절인 오구상 설명의 명자에 커다란 이치가 도사리고 있는 바. 석파천은 백자재 옆으로 다가가서는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돌아가는 것이 어때요? 백자재는 이상하다는 듯 반문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석파천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곳의 용도주께서는 우리들이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떠나라고 했으며 해변에 많은 배가 있으니 우리 떠나도록 해요. 백자재는 노해 부르짖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째서 그렇게 서두르는 거냐? 석파천은 그가 성을 내는 것을 보고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할머니는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2월 말까지만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2월 말까지 돌아오시지 못한다면 바다에 뛰어든다고 하셨어요. 백자재는 어리둥절해졌다. 2월 말까지? 우리는 동지 전날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냐? 겨우 2,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천천히 돌아가도 돼. 석파천은 수아가 그리웠다. 그리고 그날 해변가에서 전송해주던 수심의 어린 그녀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겨드랑이에 날개라도 돋았으면 하는 심정이 되곤 했다. 그러나 백자재는 완전히 석벽에 무하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혼자 내버려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석파천은 별 생각 없이 세 번째 석실로 들어갔다. 석실에 들어갔을 때 세찬 바람 소리가 일었다. 3명의 경장을 한 노인이 경공신법을 펼쳐 신속하게 달리고 있었다. 너무나 빨리 달리기 때문에 석실 안에는 세찬 바람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다. 세 사람은 이와 같이 쫓고 쫓기듯 다름질치고 있으면서도 말을 주고받았는데 어조가 매우 차분한 것으로 미루어 내공 조예가 무척 심오한 듯했다. 문득 첫 번째 노인이 입을 열었다. 이 한수의 협객행은 대시인 이백이 지은 것이네. 이백은 시선이었지 결코 검술가는 아니거든. 어찌하여 한수 24구의 시에 무학의 가장 오묘한 이치가 담겨 있다는 것일까? 두 번째 노인이 말했다. 이와 같은 무공을 창안한 사람이야말로 청고의 드문 무학의 대종사일세. 그 어르신께서는 다만 이백의 시를 빌려 그의 신기한 무공을 설명한 것인데 우리들은 외골수로만 빠져들어 이백의 협객행이라는 시가 가지고 있는 뜻에 너무 구애를 받고 있는 것 같네.
세 번째 사람은 그 말을 받았다. 기형의 말씀이 지극히 옳은 것 같네만 이 은한조백만은 200의 본뜻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때 풀 길이 없어지네. 첫 번째 노인은 말했다. 그건 그래. 비단 그럴 뿐 아니라 네 번째 석실이 삽답여유성과 연결되어야만이 올바른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시와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뜻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학을 연구 및 토론함에 있어서도 단편적으로 뜻을 취해서는 안 될 걸세. 석파천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세 사람이 무공을 토론한다면서 어째서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박질을 치는 것일까? 그러나 그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노인은 그 말을 받아 물었다. 자네는 그 두 시구에 대해서 터득한 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경공신법의 응용에 있어서 시종나를 뒤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시시한가? 첫 번째 노인은 그 말을 받아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나를 뒤쫓아왔는가? 그러자 세 사람은 더욱더 빨리 달렸다. 그들의 옷자락에서 바람소리가 일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상호 간격은 시종 변하지 않았다. 세 사람의 공력이 비슷해서 그 누가 그 누구를 초월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석파천은 잠시 그들의 하는 양을 보다가 시선을 옮겨 벽에 그려진 그림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한 필의 준마가 그려져 있었다. 고개를 번쩍 쳐들고 달려가는 모습이었다. 발밑에 구름이 잔뜩 깔려 있어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먼저의 방법대로 말이 달리는 기세를 내공의 연마와 연결시켜 시험을 해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그는 아무래도 이번 그림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석실과는 다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말의 발밑에 있는 구름송이들을 자세히 살폈다. 한 무더기가 한 무더기의 구름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한 기체는 끊임없이 앞으로 밀려나가고 있었다. 마치 벽이라도 뚫고 달아날 것 같은 그런 기세였다. 잠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진기가 끌어올라 그는 자기도 모르게 다름질을 치게 되었다. 그는 한 바퀴 돌고서는 석벽의 구름송이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자 진기가 다시 그를 밀어붙이듯 끌어오름에 따라 다시 한 바퀴를 돌았다. 다만 그는 경신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걸음이 휘청거렸고 자세가 비틀비틀한 것이 매우 보기에 졸렬했으며 달리는 것 또한 그 세 명의 노인들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편이었다. 그러니까 세 명의 노인이 매번 7, 8번의 원을 돌 때 그는 겨우 한 바퀴를 도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의 귀에 아스라이 세 노인이 비아냥거리는 말이 들려왔다. 어디서 온 젊은이인데 우리들처럼 줄다름을 익히려고 할까? 하하, 저게 무슨 꼬락선인가? 저 같은 경신법으로 감히 석벽에 무공을 파고들어 연구하려고 하다니, 흐흐. 다른 사람의 취팔선이라는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도 역시 그 자체에 일정한 규범이 있는 고명한 무공인데 저 소형제의 취구선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꼴사납군. 석파천은 그만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석벽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8, 9번의 바퀴를 돌게 된 이후 온 정신을 가다듬고서는 벽에 구름송이의 기세를 외웠으며 그 세 노인의 비아냥거리는 말소리는 이미 한마디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고 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가 벽에 그 구름 형세를 모조리 익히고 걸음을 멈추게 되었을 때 세 명의 노인은 이미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곁에 네 사람이 각기 손에 병기를 들고 말이 달려가는 자세를 모방하며 찌르고 치는 등 검법을 연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네 사람의 검을 뻗쳐내는 기세가 매우 매서웠으며 입으로는 뭐라고 중얼중얼대고 있었다. 석벽에 쓰인 글과 주애를 읊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은빛이 찬란하니 안장이 저절로 평온해지더라.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그 뒤를 이었다. 비추는 것은 높은 데서 아래를 향하는 것이고 하얀 것은 교결하면서 물이 깊은 것이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천마가 하늘을 나르니 순식간에 만리를 달려가더라. 네 번째 사람도 한마디 했다. 이상은의 글에는 손이 천마이고 마음이 나라지라 했고 운부에서는 도가가 손을 천마로 알더라 했으니 원래 천마는 손이고 결코 진짜 말이 아니었군. 석파천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와 같은 글귀들은 무척 심오해서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이곳에서 검수를 연마한 지는 적어도 10년 아니면 20년은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내 어찌 그토록 오래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어찌되었든 간에 더 많이 기다릴 여가도 없고 하니 아무렇게나 한번 훑어만 보고 끝내도록 하자꾸나. 네 번째 석실의 벽에는 삽답여유성이라는 구절의 도보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역시 조금 전에 하던 방법대로 무공을 연마했다. 계속해서 연마해 본 결과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았다. 협객행은 모두 24구절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하여 24칸의 석실에 도해가 있는 것이다. 그는 석실로 들어갔으나 벽에 쓰여 있는 문자를 이해할 수 없어 그림으로만 내공과 무술을 연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섯째 글귀인 십보살일인과 10번째 글귀인 탈검슬전행, 17째 글귀인 구조휘금추 등은 모두 한 종류의 건법을 가리키고 있었다. 여섯째 글귀인 천리부류행, 7째 글귀인 사료부리거, 8째 글귀인 심장신여명은 각기 한 종류의 경신술이었다. 9째 글귀인 한과신능음, 14번째 글귀인 오학도위경, 16째 글귀인 종사협골향은 권장법이었다. 13번째 글귀인 삼배토언락, 18번째 글귀인 의기소예생, 그리고 20번째 글귀인 현역대량성은 각기 한 종류의 토납술이었다. 그는 매우 빨리 익혔다. 하루에 2~3가지를 연마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잇따라 17, 8일 동안 한 가지도 익히지 못하는 수가 있었다. 일단 무학에 온 정성을 기울이게 되자 세월이 흐르는 것도 잊게 되었고 끝내 23칸의 석실에 있는 도해를 모조리 익히게 되었다. 매번 한 폭의 도해를 익히고 나면 그는 심신이 가라앉게 되어 백자재에게 가자고 재촉을 했다. 그러나 백자재는 석벽에 무하게 갈수록 심취되어 석파천이 가자고 조르기만 하면 마구 욕을 퍼붓고 방해한다고 야단을 쳤다. 그러다가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옆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석파천은 어쩔 수 없이 범일비와 고삼낭자들과 상의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넋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두 석벽에 무하게 심취되어 되레 그를 붙잡고 이 구절의 요결은 어디에 있으며 저 구절의 해석은 어떠냐면서 놓지를 않으려고 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용, 목두 도주는 무림 고인들을 데리고 와서는 무학을 연구하게 했으나 본래 그들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했다. 다만 30년간 한 사람도 섬을 떠난 것을 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석벽의 무학이 얼마나 사람의 넋을 빼앗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구나. 다행히도 나는 무공이 약하고 글자를 모르니 그들처럼 빠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범일비 등이 호의로 석벽의 문자를 해석해주겠다고 해도 석파천은 몇 마디 듣지 않고서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 석실에서 나와버리곤 했다. 뿐만 아니라 감히 고개도 돌리지 못했고 그들이 해준 말을 빨리 잊어서 감히 생각해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따지고 보니 협객도에 온 지도 이미 2개월 반이 넘어 있었다. 다시 며칠만 지나게 된다면 반드시 돌아가야 했다. 24칸의 석실 가운데 23칸의 석실을 보았으나 최후의 석실로 가서 한 이틀쯤 연마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만약 너무나 어려워 시일이 모자라고 할아버지가 마다할 때는 자기 혼자서라도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작정했다. 먼저 돌아가게 된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섬의 상황을 산오파 등 무사람들에게 알려줄 참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할아버지 격인 백자재가 섬에 남아서 아무리 무공을 파고들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흉악하고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그는 24번째 석실로 들어섰다.